약과 병원 치료로는 건강을 빠르게 회복할 수 없다. 세포의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우리 몸은 알아서 제 기능을 해낼 수 있다. 몸은 바뀔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른 지식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최근에 완전소와 개정 증보판을 다시 쓰고 출간이 되었습니다. 또 은퇴학교에서도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시고 연구소로 또 많이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특히 좀 재미있는 일은 저를 이제 만나러 오시는 분들이 미국이나 호주나 태국에서도 연락을 많이 주시고 10대부터 70대, 80대 초반의 어르신까지 정말 무슨 만성질환 종합병원처럼 많은 분들이 저의 식사법과 상담을 의뢰해 주고 계십니다.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저도 더 스터디를 하게 되고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고혈압, 당뇨, 암에 대한 좋은 식사법의 안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병원에서 약으로만 이제 처방을 받다 보니까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이 또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좀 인상적인 것들은 어린이들인데 자가면역 질환으로 면역 억제제 나 소염제 이런 약만 계속 처방을 받고 계시는 것이 좀 힘드셔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몸 전체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셔서 가족들이, 부모님과 또 자녀분들, 또 심지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같이 모두 함께 방문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제가 어떤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의 접근이 아니고 일상에서 무엇을 먹고 또 내 몸에 쌓여가는 독소 같은 대사산물이나 이런 독소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또 세포 상태에서의 세포 기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저는 상담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되고 있고 저도 굉장히 좀 깜짝 놀라고 또 큰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병원에 암 환자로 입원하신 분의 사례였어요. 이분은 이제 지진을 통해서 이제 저를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유방암 말기에서 이제 폐암으로 암이 이제 퍼지게 됐고, 병원 쪽에서는 뇌를 빼고 온몸에 암이 전이가 됐다, 이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나이도 너무 젊으셔서 40대 정도밖에 안 되셔서 굉장히 저도 안타깝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좀 도와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는 병원에 호흡기를 끼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고, 보호자분과 통화를 통해서 식사법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또 세포의 기능을 좀 빠르게 향상시키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기능성 영양제도 같이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너무 깜짝 놀란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또 이분에게 어떤 종교도 있으셔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온 가족이 그렇게 간절한 상태로 저에게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깜짝 놀란 그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이 호흡기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 병원 쪽에서는 장례도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연명 치료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라고 하신 상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12일 만에 이분이 호흡이 산소 포화도가 어느 정도 정상 수치가 되셔서 호흡기를 떼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퇴원도 하시게 됐고요. 굉장히 장거리, 경북 쪽에서 서울까지 장거리 통원 치료를 하시면서 계속 이제 항암제 치료를 하셨는데, 이렇게 스스로의 체력이 좋아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혈압 약을 드시지 않으시게 된 분도 계시고, 당뇨 한 400에서 아침 식사만 바꿨는데도 한 250까지 떨어지셔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70대 어르신이었는데 일상생활을 할 힘도 없으실 정도로 설거지도 안 되고 청소도 못하는, 그렇게 기운이 아예 없으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2달을 그냥 아침만 유튜브 내용을 들으시고 아침 식사만 계속 바꿔서
하셨는데 몸에 기운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달 후에 걸으실 힘도 없으셨던 분이 저에게 이제 연구소 방문하셔서 또 이제 상담을 또 받고 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빠르면 2, 3주 안에도 회복이 되셨고, 이번에 개정 증부판에도 썼는데 30년 아토피, 성인 아토피도 2달 안에 가려움증이 다 개선이 되기도 하고 좀 흔적만 남은 정도로 가지고 계셨는데,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좀 호전이 되는 경험들을 좀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 수 있어서 보람이 되고, 또 그분들도 좀 고통을 줄이실 수가 있어서 만족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약과 병원 치료로는 건강을 빠르게 회복할 수 없다. 오히려 때로는 건강해지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점점 더 확인해 가는 것 같아요. 당뇨 수치가 한 30년 전에 160 정도로 진단을 받으셨던 분이 30년째가 되니까 이제 400까지 올라가고, 이제 약을 점점 더 많이 늘리게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1~2달 안에도 사람의 몸은 적절한 영양이 들어오고 몸에 독소가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 몸은 엄청난 재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몸은 바뀔 수 있다. 이것을 늘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대 분들도 최근에도 전립선암 수치가 높으셨던 분도 떨어지면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사례도 있었는데, 사람의 몸은 늘 세포의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우리 몸은 알아서 제 기능을 해낼 수 있다. 이걸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약은 정말 임시 방편, 잠깐의 어떤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로만 의지를 하시고, 약과 주사와 병원 치료에 내 몸을 완전히 맡겨서는 안 된다. 내 몸의 건강은 내가 책임지고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1년 정도면 충분히 좋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서부터 내 몸은 좋아질 수 있다. 건강해질 수 있다. 나이를 떠나서 우리 몸의 세포는 적절한 영양이 들어오고, 또 우리 몸에 쌓인 독소들이 해독이 되면 언제든지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고혈압이나 당뇨나 또는 고지혈증 같은 이런 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신다라면, 이 병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과 함께 그것만 의존하지 마시고 내 몸의 전체의 환경을 좋게 만드는 내 몸의 건강 상태도 같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은 임시적으로 어떤 수치를 정상화시켜주지만 내 몸의 세포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주는 기능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몸은, 우리 온몸이 항상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고 또 노폐물은 빠져나가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좋은 산소가 또 좋은 영양소가 내 몸에 잘 공급되고 있는지를 같이 체크를 하셔서 약을 드실 때 이 부분도 같이 신경을 꼭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암센터 연구원으로 일을 할 때만 해도 좋은 약을 개발하면 아픈 사람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항암제, 암을 정복할 수 있는 약을 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부터 좀 고통을 줄여갔으면, 또 다시 건강을 회복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이 저는 사람을 구한다라고 굉장히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인데, 계속 연구를 하면 할수록 2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항암제 역사도 100년이 넘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암 환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암 환자는 더 늘어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아픈 이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의학이 발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환자는 더 늘어날까? 이게 저의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지인의 그 병원 방문을 통해서 신기하게 몸에서 발생하는 이 독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나 단식 같은 게 요즘 되게 많은데, 이런 간헐적 단식과 단식에 좋은 효과인 그런 해독 치료라는 것을 병행을 하는 관점을 발견하면서 우리 몸에 독소라는 게 생기고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병에 걸리는지를 저는 이런 여러
경험과 또 자료를 통해서 세포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정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연구원으로 여러 세포들을 실험실에서 배양을 했었는데 세포가 먹는 밥은 50종 이상의 아주 고퀄리티, 아주 고급 영양 배양액을 먹어야만 세포가 자랍니다. 자, 그리고 이 세포는 외부로부터 어떤 침입 물질이 없는데도 어느 순간에 분열하지 못하고 생명이 끝나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자, 그 사고는 뭐냐면 세포 배양액이 주기적으로 세포가 밥을 먹고 또 세포도 호흡과 배설을 계속 하는데 이 주기적으로 배양액을 교체해야만 세포가 계속 성장을 하고 분열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배양액을 교체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말은 세포가 내보낸 호흡 배설물과 대사산물에 의해서 세포가 스스로 죽게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세포 내 독소에 의해서 세포가 이제 산멸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세포 단위에서 시작해서 이 사람이라는 이 생명체는 기본적인 영양이 들어와야 하고 또 몸에서 만들어내는 이 독소가 해독이 돼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병이라는 것은요, 그냥 한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세포 기능 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세포 기능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면 병은 또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현대의학의 관점은 암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나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그것을 떼내고 해결하고 수치를 조절하고 요거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몸 전체가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이 없다 보니 약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약과 함께 내 몸의 건강 상태를 같이 신경을 쓴다라면 충분히 개선이 되고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연구원으로 있었을 때 좋은 약만 개발하면 사람이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다. 이제 이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의 기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몸속에서 발생하는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 이것이 반드시 병행이 될 때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고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만성질환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든 간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대부분 그 몸속에서 세포 수준이든 혈관이든 어떤 장기든 간에 공통적으로는 대부분 염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미세염증, 이게 오래되면 또 만성염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염증이 생기는 또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몸속에 쌓여있는 독소 때문입니다. 사람은 산수만 마셔도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죠. 또 이산화탄소뿐만이 아니고 몸속에는 활성산소라는 것도 생깁니다. 또 밥을 먹으면 우리가 입속으로는 더러운 게 절대 들어가지 않죠. 아주 맛있고 깨끗한 안전한 음식을 우리가 먹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속에서 나가는 소변과 대변의 상태는 절대 깨끗하다고 볼 수가 없죠. 노폐물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은 음식이 들어와서 또 맛있는 음식이 들어와서 노폐물로 나가기까지 그 과정에는 영양을 흡수하고 또 여러 각종 대사 산물이 생깁니다.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암모니아나 요산, 요소 이런 성분이 많이 생기는데요.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는 그 대사 산물로 인해서 우리 몸이 또 병을 얻기도 합니다. 자, 요산이라는 성분이 뼈에 쌓인 것이 통풍이라는 질환이죠. 또 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는 단백질을 추가적으로 늘 보충해서 많이 드시는 운동 헬스 쪽에 있는 계신 분들의 경우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몸에 발생하는 이 독소로 인해서 병이 생긴다는 거죠. 만성질환은 말 자체가 급성으로 와서 병에 걸린 것이 아니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만들어진 질병이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먹고 호흡하고 또 배설하는 과정 중에서 몸속에 쌓여있는 대사산물소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염증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들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소가 생기는 이유는 세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있어야 되고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산소와 영양소가 잘못된 경로를 통해서 몸속에 불필요한 대사산물이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맑은 산 속에서 호흡을 하면 좋은 산소가 들어오고 활성산소는 굉장히 많이 생기지 않겠죠. 자, 그런데 공기 오염이 심한 배기가스가 많은 도시에서 호흡을 한다라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미세먼지, 배기가스, 어떤 환경
나쁜 물질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몸속에 들어오는 공기가 깨끗하지 않을 때 독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독소가 발생이 됩니다. 늘 자연에서 이제 막 만들어낸 신선한 음식만 우리가 먹는 게 아니잖아요. 가공식품도 먹고 그런 밖에서 조리되거나 배달한 음식들을 먹게 되면 이 음식 속에는 다양한 양념이나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각종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색소도 들어갈 수 있고요. 보존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인공 감미료, 인공 조미료가 다 들어갑니다. 이런 성분들은 화학물질이죠. 화학물질은 우리 몸에서 원래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양소를 필요로 하죠. 각종 조미료와 각종 화학물질이 내 몸에 쌓였을 때 이것이 독소로 몸에서 작용을 하고 이 독소가 또 계속 축적되다 보면 간과 신장에서 제대로 배출을 하지 못합니다. 쌓여있는 독소들로 인해서 내 몸은 이걸 제거하기 위한 반응, 즉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너무나 많은 음식을 동시에 많이 먹어서 과식하게 될 경우에 잘못된 소화 불량을 통해서도 먹은 음식물로 인해서 또 소화불량 상태가 또 독소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과식해 본 경험 있으시잖아요. 뷔페를 가기도 하고 또 너무 맛있어서 2인분, 3인분, 4인분 이렇게 먹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이 편안하지 않은 걸 느끼셨을 거예요. 또 트림이 나오거나 방귀가 나오거나 또 다음날 대변의 상태가 뭔가 악취도 나고 좋지 않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몸에서 독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소가 염증의 원인이 되고 독소가 발생하지 않는 가장 좋은 식사는 바로 완전 소화입니다. 무병장수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소식이 좋은 거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소식 왜 좋을까요? 자, 소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소화효소가 음식물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다 소화를 시켜냅니다. 충분히 소화를 하고 나면 영양소는 다 흡수를 하고 찌꺼기만 잘 나가게 돼요. 저는 이것을 완전 소화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과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소화효소가 너무나 많은 음식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소화를 못하게 되죠. 소화 불량을 일으킵니다. 저는 소화 불량은 독소를 유발한다 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화 불량의 상태는 예를 들면 탄수화물의 음식은 완전 소화되지 않을 경우에 발효라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단백질은 부패가 되고 지방은 산패가 됩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소화가 안 돼서 막 트림이 나오고 속이 불편한 경험들을 해보셨죠? 이게 바로 소화불량 상태인데요. 소화불량 단순히 속이 불편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몸에 이런 경험들을 굉장히 자주 하시게 되면 독소 발생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결국 축적된 이 독소들로 인해서 염증을 만들고 염증은 만성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각종 온몸의 장애, 기능 장애, 곧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소화시켜라. 먹은 음식은 영양소는 다 흡수하고 찌꺼기는 다 내보내는 과정. 그래서 완전 소화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소화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도 저에게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소화가 안 되는 첫 번째는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위산이 굉장히 적은 분이 계세요. 산분비가 적은 상태에서는 적은 위산으로도 완벽히 소화시킬 수 있는 음식을 드시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식습관을 가지고 계실 수가 있겠죠. 위산이 많아야만 이 고기가 단백질이 잘 소화가 되는데 위산이 적은데 고기를 많이 먹어요. 당연히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소화기 위산 점막이 약할 경우에는 거친 통곡식도 소화를 못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미하면 좋은 음식으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현미를 잘 드셔도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또 계세요. 이럴 경우에도 나에게 맞지 않는 식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소화 불량을 일으키지 않는 좋은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음식 선정부터 내가 잘 소화시키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미, 잡곡이 소화가 안 될 경우에는 때로는 바나나도 좋은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고요. 고구마도 한 끼 식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하시는 것, 소화 불량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복잡한 음식을 동시에 많이 먹는 것도 소화 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고기를 많이 드시고 밥도 많이 드시고 식후에 또 디저트로 과일도 많이 드신다면 아마 속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럴 경우에 막 가스도 차고 방귀도 나오고 이렇게 불편함을 호소하는데요. 동시에 다양한 음식을 많이 먹는 것, 이것도 소화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드실 때는 단순한 식사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만약에 회식이 있거나 약속이 있어서 고기를 꼭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채소와 고기 정도로 좀 단순하게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후에 뭐 된장찌개, 또 뭐 냉면, 계속 또 단백질 많이 드시고 탄수화물 또 많이 드시면 몸속에서는 이게 다 부패되고 발효되고 변질이 일어납니다. 소화불량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단순한 식사를 하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많이 만난 분들은 당뇨 환자들이 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제 50대 이후, 50대, 60대, 또 70대 정도의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우리는 삼시세끼 쌀밥이 가장 좋은 식사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50대, 60대 이후에는요, 일단은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소화효소의 분비도 줄어들고 성장 호르몬도 젊을 때보다 2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신진대사 자체가 20, 30대와 달라졌기 때문에 소화효소를 만드는 힘도 몸 전체 혈액순환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은 그 기능이 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삼시세끼 쌀밥을 먹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쌀이라는 것은 분해가 되면 100% 포도당이 됩니다. 자, 이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췌장이라는 장기에 인슐린이 있어야만 세포 속으로, 몸 속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삼시세끼 늘 쌀밥을 먹는다면, 그것도 한 공기씩 많이 드신다면 췌장이 평생 이 포도당을 운반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늘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고기도 잘 드시고 또 지방이 많은 음식도 많이 드셨다면 췌장이라는 장기가 과부하가 일어납니다. 췌장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하지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를 만드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삼시세끼 쌀밥, 또 중간에 간식, 저녁에는 회식으로 또 고기 드셨다, 그러면 췌장이라는 장기는 굉장히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몸과 췌장의 비율을 보면 동물에 비해서 훨씬 더 비대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라면 좀 50대가 넘어서면 좀 췌장을 좀 쉬게 해줄 수 있는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0대 이후에 당뇨를 많이 경험을 하시는 이유는 삼시세끼 쌀밥도 드시면서 또 간식으로 빵이나 과자나 디저트, 떡이나 이런 것들, 또 자주 또 면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인슐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 오시는 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었고 쌀밥이 당연히 건강식으로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당분을 이용하는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것은 맞는데요. 쌀밥만 당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 탄수화물의 다양한 형태라면 꼭 한 번씩은 바꾸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봅니다. 복합 탄수화물이라면 현미, 잡곡뿐만이 아니고 통곡식뿐만이 아니고 과일류, 채소류, 버섯류, 구황작물이라고 하고 있는 고구마나 감자 이런 음식도 다 복합 탄수화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류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보다 과당이나 자당이 바로 인슐린의 기능 없이도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하루 한 끼 정도는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하는 저당도 과일 식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제안하는 식사의 목표는 첫 번째는 반드시 혈당 안정이고요. 또 세포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는 식사입니다. 그리고 염증을 만들어내지 않는 식사가 가장 중요한 식사라고 봅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물론 배를 채우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우리 먹게 돼요. 배를 채우라는 어떤 뇌의 명령을 받고 식사를 하지만 사실은 배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 진짜 목표겠죠. 자, 이렇게 세포에 좋은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말 양질의 좋은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잘못된 식사법으로 인해서 혈당 문제와 염증
염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예방하는 두 가지 핵심은 혈당 안정과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식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포에 충분한 50종 이상의 영양소를 공급하면서 동시에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고 그리고 염증을 만들지 않는 양질의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식사, 잘 소화시키는 식사, 이것을 저는 좋은 식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많은 분들이 평생 도전하는 숙제로 알고 계시는데요. 대부분 이 두 가지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것이 오히려 해결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칼로리를 낮추고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진다. 저칼로리와 또 많이 움직이자 운동, 이 두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보다는 먼저 건강하면 살이 찌지 않는다. 그래서 칼로리도 상관없고요. 지나친 운동보다는 가벼운 몸의 신진대사를 좋게 하는 운동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칼로리는 의미가 없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신데요. 가공식품의 저칼로리 음식과 자연식품의 고칼로리 음식이 있다라면 우리 몸은 무엇을 더 좋아할까요? 가공식품은 저칼로리로 만들어서 열량을 내지 않는 것일 뿐이지 전혀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칼로리라 할지라도 자연의 음식이라면 우리 몸의 세포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줍니다. 자, 세포가 영양을 잘 공급받으면 우리 온몸의 장기가 건강하겠죠. 특히 소화를 시키는 중요한 장기인 간의 건강, 면역력과 또 비만 세균을 담당하는 장의 건강이 특히 더 건강해집니다.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면 간과 장의 기능이 튼튼해져서 몸속에 지방을 쌓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지방이 쌓인다는 것은 신진대사가 지금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이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은 우리 몸의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의 건강이 나빠져서 살찌게 하는 세균, 비만세균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비만세균이 계속 축적이 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은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자,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자, 이 접근으로 가야 평생 살찌지 않는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진대사를 생각하지 않고 저칼로리와 운동으로만 할 경우에는 반드시 요요 현상이 오기가 쉽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빠질 수 있죠. 굶으면 당연히 빠집니다. 또 지나치게 먹은 양보다 운동을 많이 하면 당연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멈추는 순간, 지나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운동을 멈추는 순간 다시 살이 찌는 경험을 또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신진대사 강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신진대사 강화를 위해서 지방을 분해하고 또 온몸의 영양소를 잘 합성, 가공, 또 저장하는 간의 기능과 장의 기능, 간장이 튼튼해지는 식사법에 더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면 살찌지 않으니까요. 살 빼려고 고통스러운 노력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요거에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칼로리와 운동에만 집중하는 다이어트보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을 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을수록 세포는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고 온몸의 장기들이 신진대사가 활성화가 되면서 살이 찌지 않은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이어트 하실 때는 이 칼로리에 집착하지 마시고 또 운동도 너무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자, 이것에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소라는 것은 생명 반응을 일으키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화학 반응의 촉매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생명체라면 사람도 다는 생명체고요. 살아있는 동물, 식물도 모두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효소가 작용을 잘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효소가 많은 음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음식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고기를 다 익히고 또 쌀을 다 밥을 해서 모든 음식들을 굽고 찌고 튀기고 가열하는 순간 이런 음식에서의 효소는 다 파괴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열하고 조리한 음식들은 효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생과일의 경우, 또 생채소의 경우, 또 살아있는 생고기나 또 물고기의 경우에도 살아있는 상태라면 효소가 다 있는 상태입니다. 효소는 42도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 되면 활성이 다 깨지게 되고요. 그 안으로는 효소 활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식사를 하실 때는 살아있는 음식을 최소 30% 정도는
먹어야만 우리가 효소가 충분히 공급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동물원의 경우에도요, 동물들이 사료와 다 이 가열, 가공된 것과 또 다 익힌 음식만 줬을 때 질병이 일어나고 또 동물이 수명이 짧아지고 대가 이어지지 않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었는데요. 동물에게, 육식동물에게, 사자에게는 생고기와 생간을 주고 유인원들,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이 동물들에게는 아주 좋은 살아있는 형태의 과일을 줬을 때 사료를 줬을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해져서 건강이 회복되고 또 질병에 걸리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가 생명체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음식, 살아있는 형태, 생과일의 형태, 또 살아있는 채소의 형태 이런 것들을 하루에 일정량을 꼭 먹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살아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크게 음식 분류로 치면 과일류, 견과류, 채소류, 버섯류, 해조류, 통곡식 이렇게 이런 음식들을 가열을 좀 최소화한 상태에서 과일의 경우라면 생과일의 형태로 드시는 것이 우리가 효소를 많이 먹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경우 만성질환과 비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생동물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삼시세끼 시간을 다 정해서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생동물은 먹을 것이 있을 때 사냥을 해서 먹을 것이 있을 때 충분히 먹고 배부른 동안에는 먹지 않습니다. 다시 또 배고파지면 사냥을 통해서 또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닙니다. 자, 이렇게 동물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면서 배부를 때는 먹지 않고 배고플 때는 먹는 공복과 만복의 원리를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천적에 의해서 이 수명이 닿을 때가 있지만 만성질환, 또 비만 이런 질병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규칙적으로 삼시세끼 먹고 또 간식도 먹고 본능적으로 먹기보다 어떤 때 되면 먹는 느낌들이 좀 많이 있으시죠. 아직 배가 안 고픈데 지금 때가 됐으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식사를 많이 챙겨 드십니다. 자, 그러면 배가 안 고픈데도 또 음식물이 들어와서 우리 몸이 또 소화를 시키고 또 이 음식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 몸은 점점 더 지쳐가게 됩니다. 쓸데없는 독소가 생기기도 하고 또 불필요한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작은 염증이 사라지면 좋지만 만성 염증으로 더 심각하게 커져가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런 질문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요. 배고픈 게 도대체 뭐예요? 라는 질문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배고픔 없이 계속 먹고 있다는 뜻이죠. 또 우리는 먹어야만 건강하다 이렇게 잘못된 상식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본능대로 야생동물처럼 배고플 때만 먹고 배부를 때는 먹지 않는 습관, 이런 원리들을 또 이용한 것이 공복의 원리, 간헐적 단식의 원리이기도 하는데요. 반드시 배고픔을 좀 우리는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좀 먹는 걸 좀 쉬어주고 내 몸이 그 쉬는 동안에 좀 더 회복하고 또 불필요한 세포와 독소를 없애는 이런 시간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이라는 이 단어부터 살펴보면요, 병이 있는 집이란 뜻입니다. 근데 병원의 목적은 병이 있는 환자들이 방문을 해서 그 증상들을 빠르게 완화시키고 치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만 가도 약간 그 병원의 특이한 그런 냄새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가다 보니까 그냥 포도당 주사만 맞아도 항생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리고 병원의 목표 자체는 심각한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응급 환자들의 경우 여기저기 부러지고 막 피가 흐르고 이럴 경우 빠르게 지혈도 해야 되고 또 빠르게 수술, 봉합 이런 걸 하잖아요. 병원은 빠르게 증상을 완화시키는 곳을 더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서 병원을 방문하게 될 경우 혈압을 내리게 하거나 또 당 수치를 조절해주는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주는 약들을 처방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약들은 숫자를 잘 맞춰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증상 완화제입니다. 이 말 속에는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원인 해결책은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약은
증상 완화제이다. 약은 치료제가 아니다.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만성질환을 계속 가지고 계신다면 병원에서는 치료보다는 관리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부터 해결을 해야만 그 병이 치료가 되는 거고 건강이라는 목표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더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고 질병의 원인이 되는 해결책을 제공해 주는 것에는 그보다 좀 더 관심이 적다라는 것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혈압을 올리는 요인, 혈당이 올라가는 요인,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요인은 내가 그 원인을 좀 잘 찾아야 되고 이 원인까지 같이 제거해야만 우리는 건강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목표는 증상 완화, 그리고 원인 제거는 나의 몫이라는 것.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잘 이해하시고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니죠. 자연의 질서가 있듯이 사람의 몸도 자연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예를 들면 이 피부에 뭔가 뾰루지나 알러지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는 피부과를 가서 피부 상태를 점검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피부에 생기는 피부 질환들은 간에서 지나친 독소가 발생을 해서 해독 기능이 과부하가 걸려서 몸에 독소가 쌓일 때 그 독소를 없애기 위해서 피부로 배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피부과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내 몸속에 있는 간, 결국 이런 것도 내과 질환으로 볼 수 있겠죠. 내과 문제가 몸속 질병이 해결이 돼야 피부 상태도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히포크라테스적인 관점은 하나하나 기계로 분석하고 쪼개고 또 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로 봐야 한다라는 관점입니다. 어떤 병이 생겼을 때는 몸 전체에 무언가 잘못된 요소가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화분의 화초가 말라가요. 또 잎사귀가 점점 노랗게 변해가요. 이럴 때는 우리가 화분에 내가 물을 잘 주고 있나? 이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또 동물의 경우 우리 강아지가, 우리 고양이가 시름시름 아파가고 뭔가 말라가고 있고 기운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이 아이가 물을 잘 먹고 있는지 사료를 잘 먹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점검을 하겠죠. 그런데 사람이 아프면 뭔가 그 부분만을 바라보고 그에 맞는 병원을 가기가 쉽습니다. 먼저 내 몸에 들어오는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산소 공급이 잘 되고 있는지, 세포의 영양 상태가 잘 공급이 되고 있는지, 온몸의 이 오장육부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몸속 전체 영양 상태, 몸속 전체에 쌓여가는 독소 상태, 또 전해질 밸런스의 균형, pH,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몸 전체의 환경을 더 보자는 것이 히포크라테스가 주장하는 관점입니다. 사람의 소화 효소에 비추어 볼 때 저는 이제 수의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동물로 이해할 때 훨씬 더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소화기관으로 봤을 때 육식동물, 사자나 호랑이 같은 육식동물은 다른 동물의 살을 먹어서 다른 동물을 먹음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단백질 위주의, 동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산이 굉장히 강하고 단백질을 잘 녹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대사 과정 중에 생기는 노폐물이 상당히 유독하기 때문에 몸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습니다. 장의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육식동물은 체간의 길이에 비해서 장의 길이가 약 1.5배에서 2배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로는 잡식동물이 있는데요.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서도 일부 채소류, 과일류도 또 먹는 동물을 뜻합니다. 육식동물에 비해서는 위산 분비가 좀 적고 또 장의 길이도 체간에 비해서 3배에서 4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으로 초식동물이 있는데요. 초식동물은 위산의 이 산성도가 굉장히 약하죠. 그리고 풀을 소화시키는 과정은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 굉장히 긴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되새김질을 많이 하죠. 또 위도 4개나 됩니다. 특히 장의 길이는 체간에 비해서 무려 20배가 됩니다. 그래서 초식동물은 육식동물과 잡식동물에 비해서 장의 길이가 굉장히 긴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과연 육식인지 잡식인지 그다음에 초식인지 이 셋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어떤 것에 가까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 우리가 정말 다양하게 먹고 있기 때문에 잡식동물이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가장 비슷한 동물이 있어요.
유인원이라고 하죠. 비슷하기 때문에 바로 영장류인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이런 동물들입니다. 자, 이 동물들은 치아의 구조며 위산의 정도며 장과 체간의 이 비율이 사람과 너무 일치합니다. 일단 치아의 구조도 보면 육식동물의 도드라진 그런 송곳니가 상대적으로 덜 발달이 돼 있고 씹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어떤 맷돌 같은 어금니도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 길이를 보면 체간에 비해서 6배 정도가 됩니다. 자, 이 유인원들의 주식이 뭐죠? 네, 과일을 주식으로 먹고 곤충도 5% 정도 먹고 나뭇잎이나 뿌리, 줄기도 먹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가장 많이 먹고 있는 식사는 바로 과일입니다. 자, 사람도 과일 식사를 했을 때 소화가 아주 편한 것을 저는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분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화가 좀 힘들었던 분들, 현미밥도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을 과일 식사로 바꿔드리면 굉장히 속이 편하다고 하십니다. 또 화장실도 너무 잘 간다고 하십니다. 힘이 더 난다고도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게 적합한 음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가장 잘 소화시키는 음식은 과일류의 식사가 될 수 있고요. 과일과 비슷하게 열매라고 같이 분류를 하는데요. 견과류도 같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채소나 통곡식이나 버섯류나 해조류 이런 식사들도 일정 부분 같이 잘 요리해서 드시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입니다. 생채소가 무조건 좋다라는 주장도 저는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채소를 지나치게 먹을 경우 아마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고 배가 아픈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채소는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것보다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50g, 100g, 150g 이 정도 소화할 수 있는 만큼 드시는 것이 좋고,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위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생으로 드실 경우엔 또 힘이 들기도 합니다. 익힌 채소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는 과일류, 견과류,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 통곡식류가 있고요. 고기류는 육식주의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고기류는 5에서 10% 정도로 줄여서 드신다라면 소화 기능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일 식사를 할 때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무염식이 되기 때문에 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을 했던 한 분의 경우에는 하루 2끼 이상 과일식을 하시고 그 다음 채소 정도만 드셔서 원하시던 이 몸무게에 가까워진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또 신장에 작은 혹이 있다고 해서 식사를 굉장히 무염식으로 하신 분입니다. 병원에서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소금 섭취를 조심하세요 라고 해서 제안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아주 좀 특이한 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부신 기능도 문제가 생겨서 부신 결절 때문에 이제 부신을 절반을 제거를 하셨는데 중금속 모발 검사를 해보니까 나트륨이 너무 부족하게 나온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을 이 중금속 모발 검사를 해봤는데 한국인의 경우에는 나트륨 섭취가 지나치거나 또는 적정 범위 안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너무 지나치게 과일, 채소만 드셔서 국물 요리를 하나도 안 드시고 아예 거의 무염식, 저염식을 하셔서 나트륨이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나트륨은 세포 기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너무나 핵심적인 이 세포 기능에 있어서 나트륨과 칼륨의 이 비율이 있는데요. 적정한 나트륨 칼륨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거나 지나치게 낮을 경우에는 세포가 산소와 영양소를 잘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신진대사 핵심 미네랄로는 나트륨과 칼륨 비율이 됩니다. 무염식을 할 경우에는요, 나트륨 섭취가 너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세포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DNA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여러 신호를 전달하는 세포막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산소 영양소가 잘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무염식을 하면 안 된다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일상생활에서 지나치게 짜게 먹는 습관이나 국물 요리를 하루에 막 삼시세끼 항상 국을 드신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나트륨 섭취가 과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섭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식사에서 한 끼는 과일식, 2끼나 한 끼는 한식을 보통 하시게 될 텐데요. 적당한 간을 한 식사를 반드시 하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몸에 어떤 해독을 위해서 삼시세끼 과일과 채소만 먹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반드시 소금도 어느 정도는 추가로 드셔야 됩니다. 무염식을 할 경우에는 세포기능 문제와 위산의 원료가 되는 HCl, 소디움 클로라이드, NaCl에서 나오기 때문에 소금 섭취를 해야만 위산이 또 만들어집니다. 위산 분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저염식이나 무염식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짜게 먹는 것 조심하시고요. 일상 식사에서 적절한 간을 꼭 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과일과 채소에도 어느 정도의 나트륨이 함량이 있기는 한데요. 과일과 채소 안에 들어있는 이것만으로는 나트륨의 함량은 좀 현대인에게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주경을 좀 더 찍어서 드신다든지 어느 정도의 나트륨의 섭취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과일과 채소로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죽염을 조금씩 찍어 드신다거나 이런 노력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국이나 찌개를 많이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세계보건기구 기준 대비 4배 이상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가 과하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까지 죽염을 추가적으로 드신다거나 더 챙겨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좀 국찌개를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국물을 최대한 싱겁게 드시고 또 반찬들을 통해서도 소금 섭취를 하시니까요. 일부러 지나치게 소금 섭취는 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독일의 의사 막스 거스는 본인의 편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매일 먹는 식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네, 독일에서 지나치게 소금에 절인 염장류 고기들, 소시지 같은 이런 것도 좀 많이 먹어서 몸속에 이 나트륨, 칼륨의 불균형으로 인한 몸의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시지를 끊고 빵을 끊고 사과와 또 다양한 채소 위주의 음식을 먹었을 때 본인의 편두통이 해결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결국 몸속에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의 균형을 주는 음식을 먹고 불필요한 나트륨이 절유되지 않도록 또 불필요한 독소가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식사법의 원리로 많은 불치 환자들을 치료를 했습니다. 당시 불치병이었던 피부 결핵 환자들을 식사요법만 가지고도 거의 446명 정도가 치료가 됐던 이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또 뉴욕으로 거처를 옮겨서 말기 암 환자들을 치료를 했었는데요. 상당히 많은 암 환자들이 개선이 되고 경험들을 막스 거슨의 책에 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의 가장 중요한 기본 영양 상태, 또 세포에 꼭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전해질 상태 이런 것들을 좀 더 챙겼을 때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암세포나 불치병들을 해결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식사법만으로도 몸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굉장히 신선한 관점을 제공을 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음식에 대한 중요성을 갖게 되는 치료법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대한제암거슴의학회라고 해서 독일에서 발견했던 이 치료법을 좀 더 한국인에게 맞게 응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대인들, 도시 문명이 발달하면서 식품업이 함께 발달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나친 가공식품의 섭취가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나친 가공식품에는 사실상 성분으로는 우리가 영양으로 느끼는 것들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음식 뒷면에도 보면 다 표기가 돼 있잖아요. 칼로리 표기도 돼 있고. 자, 이 성분들은 우리가 생명에 필요로 하는 영양으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지나친 영양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가공식품이 만들어질 때는 성분과 성분들을 섞다 보니 이걸 음식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무려 샌드위치나 삼각김밥에도 편의점에서 제공하는 것을 먹을 때 30종에서 50종의 첨가물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공식품을 좀 무분별하게 먹다 보니 한국인들이 평균적으로 1년에 약 25kg의 첨가물을 먹게 되고 1년이면 80년을 예를 들어 살았다고 했을 때 약 1톤이 넘는 그런 첨가물을 먹기도 합니다. 이런 첨가물들은 다 화학 성분입니다.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필요한 성분이 아니죠. 장기적으로 쌓이고 몸에서 여러
질서, 효소 시스템들을 다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세포의 호흡을 방해하고 세포의 돌연변이, 미토콘드리아 손상 같은 여러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식품업이 너무 발달하면서 사실 질병도 많이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현대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가공식품의 큰 문제점이, 현대인들의 식사에는 가공식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가열 조리식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야생에서 우리가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늘 끓이고 삶고 굽고 튀긴 이런 음식들만 먹게 되면 우리 몸에 꼭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결핍이 되기 쉽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과일에 들어있는 효소, 파이토케미컬, 식물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또 좋은 수용성 식이섬유 이런 것들은 결핍이 되기 쉬운 거죠. 이러면서 영양의 불균형이 찾아옵니다. 모든 질병은 세포 기능 장애로 볼 수 있고 영양의 불균형과 또 몸에 쌓인 독소가 빠져나가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염증, 이로 인한 만성염증과 온몸의 장기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영양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너무나 가열 조리식만 먹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신선한 음식, 신선한 자연의 식물들은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의 원산지를 더 많이 따집니다. 외국 소고기보다 한우가 더 좋은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죠. 고기의 원산지도 중요하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동물들이 자란 환경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공장식 축산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비좁은 환경에서 굉장히 깨끗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랍니다. 또 우리 1인 1닭 시대인데요. 닭들이 자라는 환경도 아주 좁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고 동물들이 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더러운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고요. 또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도 많이 쌓여 있고 동물들이 굉장히 고통 속에서 자랍니다. 건강하지 않은 동물,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이 과연 우리 몸에 이로울까요? 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존 맥두걸 이 의사 선생님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다.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는 거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동물들의 고기가 정말 행복하게 깨끗한 환경에서 자랐다라면 하루에 5에서 10% 정도는 먹어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장식 축산을 한 동물들이라면 과연 이게 영향이 되는 걸까? 한 번쯤 의심을 할 필요가 있고요. 많이 드신 분들의 경우라면 반드시 그 양을 좀 줄여가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소라면 무엇을 먹고 자라야 될까요? 푸른 이 초원에서 풀을 먹고 자라는 것이 정상적인 소의 사육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소는 초식동물입니다. 그래서 풀을 먹고 이 풀을 잘 소화시켜서 뼈와 근육을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축산업계에서 소의 증량을 위해서 다른 동물의 골 육분을 먹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다른 동물의 고기와 또 뼈 성분을 갈아서 먹인 거죠. 그랬을 때 생긴 병이 바로 광우병입니다. 광우병은 이제 인수공통 전염병이 되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기도 했고 또 공포를 사람들에게 주기도 했죠. 또 원래 동물이 먹어야 되는 음식을 먹이지 않은 결과 인간이 저지른 큰 실수이고 또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고기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소에게 풀을 먹이기보다는 옥수수 사료를 많이 먹입니다. 곡식을 먹일 경우에 소가 더 빠르게 증량이 되고 약 1.5배 정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옥수수 사료를 먹인 소는 어떠한 몸을 가지고 있을까요? 소의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을 검출을 해봤을 때 무려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100대 1 정도의 비율이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메가6가 많은 상태에서는요, 염증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 1대 1에서 1대 4 정도까지가 안전한 범위인데요, 무려 1대 100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우리가 먹었던 이 소의 고기는 심각한 염증 상태의 건강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염증이 가득한 이 소의 고기를 먹는 것, 과연 건강한 음식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따라서 고기를 먹이거나
옥수수살을 먹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건강한 소를 만나기 어렵고요. 풀을 먹인 소의 상태가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루에 닭가슴살 샐러드만 드셨던 분이 계십니다. 닭가슴살을 아주 질리도록 한 달간 먹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다른 다이어트를 찾고 싶어서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에게 저는 고기를 끊게 하고 닭가슴살 대신에 식물식을 추천을 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좀 더 많이 먹도록 권고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고 오히려 식물을, 과일이나 채소를 먹었는데 몸은 어떤 변화가 나타났느냐. 한 달 만에 체지방은 6kg 정도가 줄고 근육량은 2kg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자, 고기를 끊었는데 근육이 더 늘어났다. 굉장히 신기한 결과가 나타났죠. 자, 그 이유는 우리 몸은 굉장히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었다고 근육이 뿅 되고 우유를 먹었다고 뼈가 바로 튼튼해지고 이렇게 단편적인 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굉장히 복잡한 신진대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근육을 먹어서 바로 근육이 생긴다라면 고기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이 근육질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삼겹살을 아주 좋아한다고 해서 다 근육질이 되진 않잖아요. 우리 몸은 적절한 영양소의 균형 상태에서 신진대사의 결과 뼈도 만들어지고 근육도 만들고 또 몸에 에너지도 만들어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닭가슴살만 많이 먹었던 분이 닭가슴살을 끊고 과일과 채소를 먹어서 근육이 만들어진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신진대사가 잘 일어났다는 거죠. 소의 경우도 풀을 먹고 근육질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도 사람에게 적합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때 근육이 합성이 됩니다. 따라서 고기를 먹어야만 근육이 된다. 이보다는 신진대사를 더 잘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대규모 중국 연구인 차이나 스터디입니다. 어떻게 하면 단백질을 전 세계에 공급해서 더 건강한 몸을 만들까를 연구했던 콜린 캠벨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주도된 실험입니다. 근데 이 실험 결과 굉장히 특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암이나 심혈관 질환, 여러 질병들에 더 걸리기 쉬워진다는 거죠.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 하루 칼로리 20%를 동물성 단백질을 줬을 때와 5% 이내로 줬을 때 확연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똑같이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 물질을 주입한 후에 실험을 했는데요. 20% 이상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쥐들은 모두 다 암에 걸리게 됐고 5% 미만으로 먹었을 경우에는 암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실험을 바꿔봤는데요. 20%의 단백질을 식물성으로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니까 암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20% 이상 과하게 먹을 경우에는 사람의 몸에 이 암이라는 것을 유발한다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고기는 무조건 먹어야 되는 이 필수식품이 아니고 오히려 과하게 먹을 경우 수많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대신에 식물성 단백질이 훨씬 더 암 유발이 적은 안전한 단백질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식물성 단백질은 부족할까요?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식물성으로 먹으면 근육이 합성이 안 된다, 비타민 B12가 공급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식물을 통해서도 충분히 근육을 만든 보디빌더들도 많이 계시고 또 식물의 단백질, 콩이나 버섯이나 해조류 이런 단백질을 가지고도 건강한 근육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고기 위주의 식사는 지양하시고 식물성을 좀 더 지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기는 필수가 아니라 가끔 너무나 먹고 싶을 때 드시는 기호식품으로만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약이라는 개념 자체는 몸의 질서를 깨뜨림으로써 그 효과를 나타냅니다. 식품은 약이 될 수 없고 화학약품, 독성이 있는 것만이 우리가 약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타민C는 약이 아니에요. 하지만 두통약, 진통제, 항생제, 소염제 이런 성분들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약이라는 것의 기준은 치료 개수라는 것이 산정이 될 때 나오는데요. 치료 개수는 동물 실험 시 치사량을 치료량으로 나눈 개수입니다.
치사량이라는 말은 죽이는 용량이에요. 이 동물이 1000g을 먹었을 때 사망했다. 1000g이 치사량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대부분의 약들은 화학 성분이고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약이라는 것의 목표는 어떤 증상을 완화시키는 증상 완화제의 역할로 봐야 하고, 그 질병이 생긴 원인을 해결하는 해결책, 치료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을 드시잖아요. 감기 걸렸을 때 감기의 진짜 원인은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너무 다양하고 항상 바뀌기 때문입니다. 근데 감기 치료제는 어떤 약일까요? 콧물이 나올 때 콧물 나오지 않게 하는 약, 기침을 멎게 하는 약, 가래를 나오지 않게 하는 약, 또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들어있는 항생제, 소염제, 이런 약들은 콧물, 기침, 감기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증상 완화되지 감기의 원인인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을 먹어도 증상이 완화될 뿐 그 원인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약을 선택할 때 이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고 고통이 너무 크다, 이럴 때는 일시적으로 선택해야 되지만 늘 평생 10년, 20년 만성적으로는 그 약을 선택했을 때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질병은 절대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의 개념, 증상 완화제다, 약은 치료제가 아니다, 이 개념을 명확히 아시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꼭 만들어 가고 원인을 제거할 때 우리는 건강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약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원래 돌아가는 질서들을 차단함으로써 약효를 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반드시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저해제, 스타틴계 약물을 예로 들어볼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기 때문에 수치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 이 수치를 어떻게 낮추냐? 간에서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막습니다. 간은 콜레스테롤을 불필요하게 무의미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몸에 필요하니까 만들죠. 이 콜레스테롤은 어디에 필요한가? 세포막과 또 뇌와 또 여러 호르몬의 구성 물질이기 때문에 간은 일정량을 늘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약 70% 만들어내고 음식을 통해서는 30% 정도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높다고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막는다면 원래 필요로 하는 뇌와 신경과 혈관과 호르몬의 원료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반드시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콜레스테롤 부작용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뇌 문제, 즉 치매가 부작용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혈관 질환의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요. 콜레스테롤 약이 많이 팔린 뒤로 이 약이 또 많이 팔렸습니다. 바로 치매약과 발기부전 치료제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약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적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은 장기 복용 시에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저는 모든 약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통증을 줄이고 일상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약들이라면 필요시 섭취합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먹는 약은 반드시 이 부작용이 쌓이고 쌓여서 더 큰 질환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이 수면제를 3개월 동안 장기 복용 시 알츠하이머 질환이 무려 32% 증가를 했고요. 또 6개월간 장기 복용 시에 84% 증가했다는 내용이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과 프랑스 보르도대에서 연구 결과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장기 복용 시에는 그 약의 부작용들이 내 몸에 쌓여서 또 다른 질병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약과 약의 상호 부작용입니다. 미국에서 어린이 폐렴 치료 시 폐렴이니까 열이 나고 또 폐렴은 세균성 질환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했습니다. 해열제와 항생제를 함께 치료를 했을 때 아이들의 이 간세포가 괴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해져서 간을 이식하는 경우까지 생기기도 했는데요. 이 약과 약의 상호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모든 실험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특히 어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20가지 약을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약을 먹다가 이 증상이 생겨서 또 다른 그 증상을 해결하기 위한 약을 드시다 보니까 약이 굉장히 늘어난 거죠. 이렇게 20가지 약에 대한 상호 부작용에 대해서 정확한 안내를 받기가 또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증상이 다르고 또 몸의 여러 반응들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약과 약의 상호 부작용도
반드시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사망 원인의 3위로 의약물 남용이 꼽히기도 했습니다. 약은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에는 약의 상호 부작용, 장기 복용 시에 문제점, 이러한 부작용들이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교육학자로 알려진 에이브러햄 플렉스너가 쓴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의 배경이 된 데에는 의학계의 어떤 표준화, 과학화를 시도한다라는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또 다른 또 하나의 배경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 석유 산업을 아주 크게 성장시켰던 록펠러와 카네기 재단이 이 석유 정제 화합물을 가지고 또 다른 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하던 중에 제약 산업을 타겟으로 하게 된 배경이 있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미국의 카이로프랙틱이나 동종요법, 심리치료, 식이요법, 다양한 치료법들이 환자들에게 사용했던 시절이었는데요. 마치 이런 치료들은 좀 근거가 약하다라는 것을 좀 이유로 수많은 의대가 제약업계를 배경으로 과학화 표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필두로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과 이 병원이 기준점을 제공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요즘 우리가 병원을 가면 대부분 비슷한 약과 비슷한 처방을 하는 것을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 표준화 과학화가 되기 전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치료들을 하기는 하지만 마치 비주류 의학이 되고 주류 의학은 큰 대형 병원이나 약을 꼭 처방받는 것이 가장 기본 치료, 표준 치료라는 이름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보고서로 인해서 이러한 치료법들이 좀 상당히 많은 신뢰를 얻고 어떤 기준점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몸이 아플 때 이왕이면 작은 병원보다는 이제 큰 병원을 신뢰하기가 쉽고 또 이름이 있는 유명한 선생님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항암 치료도 보면 치료 성적을 봤을 때 195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의 치료 성적이 사실상 크게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통계를 보면 암의 생존율이라는 것은 5년 동안에 재발하지 않았을 때 생존자로 봅니다. 5년 일주일 뒤에 병에 걸렸을 때도 5년 동안 암이 재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존율을 본다는 거죠. 이런 통계들도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쉽게 신뢰하는 그런 기준으로는 큰 병원, 또 유명한 선생님, 또 암 치료도 3대 표준 치료를 먼저 더 신뢰하기가 쉽습니다. 플렉스너 보고서의 배경을 봤을 때 많은 병원과 큰 병원들과 또 제약 산업 사이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상당히 많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도 같이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비난하고 무조건 신뢰하지 말자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유명한 병원, 유명한 선생님의 치료를 신뢰하는 것보다 나에게 이 병이 왜 왔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또 암이라는 것도 왜 내가 암에 걸렸을까를 한번 생각하고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내가 먹는 음식에 뭐가 잘못됐는지 또 내가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나의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연결고리라는 것이 이런 보고서 이후에 탄생했다는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공했다는 말 자체가 음식을 공장에서 음식의 형태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공식품이 아닌 반대는 자연식품이죠. 자연식품이라는 것은 땅에서 자라서 일정한 시간이 걸려서 수확해낸 생명이 담겨있는 음식입니다. 씨앗의 형태로 심었는데 잎사귀가 나서 우리가 그 줄기를 먹기도 하고 잎사귀를 먹기도 하고 또 나무에 달린 열매를 먹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음식들은 생명이 담겨있는 음식입니다. 절대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가공식품은 어떤가요? 탄수화물 몇 그램, 단백질 몇 그램, 지방 몇 그램, 비타민 몇 그램, 미네랄 몇 그램 이렇게 섞어가지고 음식의 모형을 만들죠. 음식처럼 생겼지만 진짜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공식품을 땅에 심었다고 해서 절대 같은 가공식품이 생겨나지 않잖아요. 공장에서 수초만 해도 또 수분만 해도 늘 공장에서 우리는 가공식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이 없는 음식이다, 음식의 모형이다, 죽은 음식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최소화할수록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요. 자연식품,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낸 생명이 담긴 음식, 이 음식은 최대화시키는 것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편의점의 샌드위치나 김밥에도 약 30에서 50종의 다양한 첨가물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편의점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마트를 가서 장을 봅니다. 포장지에 성분이 적혀 있고 칼로리가 적혀 있고 여러 첨가물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첨가물의 종류가 약 330가지 정도입니다. 또 그냥 보통 주로 장을 또 편의점을 많이 이용한다라면 1년에 약 25kg 정도, 이게 80년 정도 되면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에 섭취하는 첨가물이 약 최대 1.5톤까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첨가물들이 우리 몸속에서 일으키는 결과들은 세포 손상입니다. 첨가물은 절대 우리 세포에 영향이 될 수 없죠. 다 화학 물질이니까요. 자, 세포막을 딱딱하게 바꾸기도 하고요. DNA를 변성시키기도 하고 세포 호흡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 세포와 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막기도 합니다. 사람도 어떤 조직 안에서 서로 소통이 잘 돼야만 일이 잘 되듯이 세포도 세포막에 있는 물질들을 통해서 세포끼리 신호를 잘 전달해 받아야 되는데 그런 모든 기능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 세포 손상과 조직 손상, 장기 손상, 신진대사의 저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첨가물들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빠르게 여러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 또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MSG는 글루탐산 나트륨이라는 성분인데요. 본래 자연의 음식에도 다시마나 버섯류에 들어 있습니다. 또 음식에서 어떤 감칠맛을 내게 하는 좋은 성분이라서 우리 뇌에서도 필요로 하는 성분이에요. 문제는 지나치게 적거나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글루탐산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뇌에서 신경 독소로 작용을 합니다. 뇌에 시상하부라는 이 부위가 있는데요. 이 부위가 잘 조절이 될 때 우리 몸의 체온이나 여러 신진대사, 또 지방대사, 비만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뇌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MSG를 장기적으로 먹을 경우, 좀 과하게 먹을 경우에는 뇌의 신경 독소로 작용해서 시상하부의 변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MSG는 MSG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보다는 여러 다양한 이름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식물 단백질 가수 분해물, 식물성 단백질 추출물, 효모 추출물, 효모 식품, 마치 자연의 음식처럼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 무심결에 좀 먹기가 쉬워지게 되는 거죠. 뇌 시상하부 변성의 결과 비만이나 당뇨나 소화기 장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파킨슨, 치매, 심하면 암까지도 여러 퇴행성 질환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화학물이 들어간 음식은 안전하다고 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많이 먹게 되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가공식품, 또 화학 성분이 들어간 음식은 최소화시켜주려는 노력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공식품을 하나 먹게 되면 또 다른 가공식품이 또 먹고 싶어집니다. 예를 들면 단짠단짠이라고 하잖아요. 단 음식을 먹으면 또 짠 음식을 먹고 싶어져요. 사실 자연의 음식 자체는 그렇게 강렬한 단맛이나 아주 강렬한 짠맛이 없이 이 맛이 좀 그냥 맑고 상쾌하고 청량감이 있습니다. 자연의 음식으로는 과식이 잘 안 돼요. 과일로 과식이 되나요? 채소로 과식이 되나요? 견과류나 버섯류나 해조류 이런 자연의 음식은 어느 정도 먹다가 딱 멈춰집니다. 그런데 가공식품은 음식의 맛이 강렬하다 보니까 또 다른 가공식품, 또 다른 좋지 않은 음식을 계속 먹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치킨을 먹으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죠? 콜라를 같이 먹게 됩니다. 네, 탄산음료를 부르게 되죠. 지나치게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이걸 상쇄해주는 또 다른
시원한 또 음료수나 또 다른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공식품은 또 다른 가공식품을 부른다. 또 몸이 한번 가공식품에 길들여지다 보면 더 자극적인 가공식품을 계속 먹게 됩니다. 가공식품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과일이나 채소 먹기를 싫어해요. 너무 맛이 없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공식품의 문제점은 더 자극적이고 더 강렬한 가공식품을 계속 먹게 된다는데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 가공식품을 먹고 자연의 음식을 충분히 먹어서 이 상쇄를 시켜주면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다양한 가공식품을 더더더더 먹게 된다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많이 먹을수록 이 첨가물들은 몸에 계속 축적이 됩니다. 기만 연구가로 알려진 조지 브레아라는 이 학자는 사람의 이 지방세포 조직에서 글루탄산 같은 다양한 조미료 성분, 농약 찌꺼기, 또 화장품 이런 성분들이 쌓여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 몸에 이게 축적이 된다는 거죠. 또 지나치게 많이 먹을수록 간과 신장에도 계속 이 독소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로나 만성 피로나 여러 염증이나 다양한 대장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과 가공식품은 굉장히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현대사회 자체가 식품업이 워낙에 발달했다 보니 가공식품을 완전히 피하고 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절을 하고 또 해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하나 먹을 경우에 이걸 그냥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내 몸에 한 30가지, 50가지 독소가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 이 독소를 내보내야 되겠다. 해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해독제를 뭘 먹을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장 간편한 해독제로는 물이 해독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물과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과일이나 채소류도 해독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외부에서 미팅이 있고 회식이 있고 이런 모임들이 있을 때 가공식품과 또 다양한 양념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반드시 해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채소를 더 많이 먹는다든지 다음날 공복에 과일만 한 끼나 두 끼 식사를 한다든지 또 물을 평소보다 좀 더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독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피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가공식품 먹었구나 그러면 해독을 하자 이 생각으로 나만의 해독하는 시간, 나만의 해독 음식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한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세포 기능 장애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는 즐거움은 당연히 누려야 됩니다. 하지만 늘 입에만 좋은 음식보다는 내 몸의 세포에 도움이 되는 음식도 같이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먹은 음식이 혹여나 독소가 돼서 내 몸에 만성염증을 유발하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요. 하루 한 끼 정도는 자연의 음식, 과일이나 채소나 견과류, 콩류 같은 자연 유래 음식을 하루에 30% 정도는 꼭 챙겨 드시는 습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